샵 그날 축하받은 건 나 말고 그 놈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생각해보면 가슴 한편이 저릿저릿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한진우, 현재 56세입니다. 건설 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고 고3인 딸 예빈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죠. 굴삭기 2대, 지게차 1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5억 정도 나옵니다. 순이익으로는 월 1,000만 원 정도 벌어들이니까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년 전엔 달랐습니다. 아니, 사업은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했어요. 달랐던 건 가족이었죠. 그때는 아내 소희와 딸 예빈이 셋이서 살았거든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려보면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46번째 생일이었어요. 평소 이벤트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가 그날만큼은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소희야,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할까? 예빈이도 요즘 학원 때문에 힘들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다, 귀찮다 이런 반응이었을 텐데 그날은 의외로 긍정적이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여보, 미안한데 오늘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하룻밤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친정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그럼 예빈이랑 둘이 생일 저녁이나 먹을까? 네, 그러세요. 내일 오면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그렇게 아내는 오후에 큰 가방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친정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거든요. 하룻밤 자고 온다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저녁에 예빈이와 둘이 고깃집에 갔습니다. 고2인 딸과 단둘이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왠지 뭉클하더라고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런데 엄마 없이 이렇게 먹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 아빠는 예빈이랑 둘이 있어서 좋은데. 실제로 그랬어요.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딸과 제대로 대화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은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따서 마시는데 예빈이가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빠, 이거 좀 봐봐요. 뭔데? 친구 인스타 스토리인데 이 사람이 우리 엄마 같지 않아요? 예빠리가 보여준 화면을 보니까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러 남녀가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뒤쪽에 서 있는 여자가 정말 소희 같았어요. 글쎄, 뒤에서 찍은 거라 잘 안 보이네.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소희는 친정에 있는데 서울 호텔에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때?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생일 축하해요, 여보.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었죠. 화장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더 자주 보더라고요. 요즘 플라워, 동호회 활동이 바쁘구나? 네. 연말 작품 전시회 준비한다고 모임이 좀 잦아요. 소희는 6개월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서 플라워 아트를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취미 생활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죠. 월 15만 원 정도 회비에 재료비까지 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제 수입에 비하면 전혀 부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모임이 부쩍 잦아졌어요. 정기 모임 외에도 카페에서 만나고 전시회 준비 모임도 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평소보다 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하러 가는데 그렇게 꾸미고 가? 아, 오늘 유명한 플라워 디자이너 선생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신다고 해요. 다들 좀 단정하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는 거였죠. 특강이 이렇게 늦게까지 해? 아, 끝나고 다들 카페에서 얘기 좀 하다가 늦었어요.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많아서요. 그때도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18년을 같이 살면서 소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빈이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2주 뒤쯤이었나? 예빈이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다가 저를 불렀어요. 아빠, 이것 좀 봐요. 또 뭔데? 엄마 구글 포토 계정이 제 태블릿이랑 연동되어 있는데 여기 이상한 사진들이 있어요. 소희가 예전에 예빈이 태블릿 설정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놓은 게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소희가 찍은 사진들이 자동으로 백업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낯선 남자와 찍은 셀카, 레스토랑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심지어 손을 잡고 있는 사진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 찍은 거야?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한 달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희가 친정에 간다고 했던 제 생일날에도, 플라워 동호회 모임에 간다고 했던 날들에도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예빈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빠, 이게 정말 엄마예요? 그런 것 같구나.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17살 딸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소희가 들어왔을 때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 모임 어땠어? 네. 좋았어요. 새로운 기법을 배웠는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진으로 확인했는데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소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리고 태블릿에 있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한참을 말이 없다가 소희가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여보, 제가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TV만 보고 저랑 대화도 안 하고 대화를 안 한다고? 18년 동안 가족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도 여자예요.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요. 당신은 저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보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매달 1,000만 원씩 벌어와서 가정을 책임지고 소희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다 지원해줬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라고 하다니. 그럼 이 남자는 누구야? 플라워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 작품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준다고? 유부녀랑 바람 피우는 놈이 이해해 준다고? 당신은 몰라요. 그분은 저의 예술적 감성을 이해해 주세요. 저랑 미술관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미술관, 콘서트, 그런 걸 한 번도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없었던 제가 잘못이라는 거였어요. 18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고 주말에도 장비 점검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미술관을 안 가줬다고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였어요. 소희야, 정신 좀 차려.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 저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았어요. 그때 예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예빈아, 싫어요. 아빠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잖아요. 제 학원비, 엄마 용돈, 다 아빠가 버신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빈이가 소희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17살 딸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날 밤, 소희는 친정으로 갔어요. 예빈이와 저만 남았죠.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글쎄, 아빠도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모르겠어.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예빈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적어도 딸만큼은 제 편이구나 싶어서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변호사를 찾아갔죠.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상담을 받았어요. 진우야,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충분해.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 상간자 소송? 그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야. 요즘 2천만 원 정도까지도 나와. 2천만 원.
18년을 우롱당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제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사진들도 어느 정도 증거가 되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러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경력이 오래되고 후기가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한 일주일만 조사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 제 한 달 수입의 3분의 1이었지만 18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자세하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상대 남자는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45세, 중견건설회사 부장. 결혼해서 아들 하나가 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었던 거죠. 탐정이 일주일 동안 추적한 결과 소희와 이정훈이 만난 곳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 한강변 카페, 심지어 경기도 모텔까지. 사진도 여러 장 찍혀 있었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정훈 차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서 녹음한 내용이었는데, 소희 씨, 남편은 당신의 매력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정훈 씨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소희 씨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집에서는 맨날 혼자예요. 남편은 일만 하고 대화도 없고. 그런 남편이랑 계속 사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빈이가 있어서. 예빈이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나이죠. 18년을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제가 대화 없는 남편이고 유부녀를 꼬시는 놈이 이해심 많은 남자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더 들을 수가 없어서 녹음을 끊었어요. 탐정이 준비한 자료로는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소희에게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소희야,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솔직하게 말해봐. 소희가 친정에서 돌아온 날 조용히 대화를 시도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야. 18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와는 끝낸 거야? 네, 끝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그 전날도 만났거든요. 소희야,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여보, 제발, 예빈이를 위해서라도. 예빈이를 위해서? 예빈이는 이미 엄마를 용서 못한다고 했어. 실제로 예빈이는 소희가 집에 있는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아예 딴청을 피우거나 필요한 말만 하거나 결국 소송을 진행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2개를 동시에.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사진, 녹음, 탐정 보고서까지. 소희도 이정훈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불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소희는 법정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정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원고님,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셨는데 피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금액 같습니다. 이정훈의 변호사가 그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확인해 보니까 이정훈은 회사에서 대출도 받고 아이 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최종 판결에서는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됐어요. 이혼도 소희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서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했고요. 소희는 전체 재산의 30%만 가져갔어요. 보통은 50대 50인데 불륜이 인정되니까 줄어든 거죠.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요. 예빈이가 소희와 살기를 거부했거든요. 판결이 끝나고 나서 이정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당신 가족한테 하세요. 실제로 이정훈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다고 들었어요. 결국 두 가정이 다 무너진 거죠.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1,200만 원을 받긴 했지만 변호사비 500만 원, 탐정비 300만 원을 빼면 실제로는 4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돈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허무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적으로 제 억울함이 인정받았다는 거였어요. 18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거죠. 이혼 후 예빈이와 둘이 사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그동안 집안일은 소희가 다 했었거든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빈이가 요리도 배우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17살 아이가 엄마 몫까지 해야 한다는 게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예빈아, 힘들지? 아니에요, 아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예빈이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이혼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도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의외로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우야, 고생 많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18년을 성실하게 산 내가 오히려 당했다니. 맞아. 우리가 더 일 많이 줄게. 딸 잘 키워. 오히려 거래처에서 더 많은 일을 주기 시작했어요. 가정도 못 지킨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동정하고 지지해줬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예빈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빠,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예빈이를 안아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한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날 밤 예빈이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 생각 안 나요? 사실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었어요. 18년을 함께 살았는데 가끔 나지. 그래도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네, 저도 그래요. 엄마랑 같이 살 때는 항상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편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라는 걸. 5년이 더 지났을까요? 예빈이가 취업을 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자립할 수 있게 됐죠. 아빠, 이제 저도 돈 벌어서 아빠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써. 아빠는 아직 건강하니까. 정말 대견했어요. 엄마 없이 키웠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리고 얼마 전 옛바리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신랑이 아빠를 정말 존경한다고 해요.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그래? 좋은 사람이네. 예빈이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득 10년 전 그날이 생각났어요. 제 46번째 생일날. 축하받은 건 저가 아니라 그놈이었던 그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축하받을 일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빈이가 제 편을 들어준 것, 법정에서 정의가 구현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온 것. 소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이정훈과는 결국 결혼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이정훈 부인이 이혼을 거부해서 끝까지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친정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빈이가 가끔 소희 얘기를 꺼내요. 아빠, 엄마한테 결혼 소식 알려드릴까요? 내 마음대로 해. 예빈이는 결국 소희에게 연락했어요. 소희도 와서 결혼식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예빈이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엄마,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요. 아빠가 혼자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예빈이가 진짜 제 딸이구나 싶어서. 이제 저도 56세가 됐어요. 예빈이는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고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건강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10년 전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들이 다 정리된 것 같아요. 가끔 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와요. 진우 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법적으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자신만 힘들어져요.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까지 들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예빈이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없었을 거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날 축하받은 건 저가 아니라 그놈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진짜 승자가 누군지는 확실해졌어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제가 진짜 승자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